자, 그럼 이어서 월간 부동산 4월 회장 마지막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새 판을 짜다입니다. 자,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4월 26일 기준으로 대통령 인수위가 정책 발표 시점을 미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이제 공언을 했었던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평론가님,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공급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주택 250만 호 공급, 이거는 뭐 이미 크게 화제가 됐던 공약이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130만 호 이상, 그래서 최대 150만 호를 짓겠다. 그러니까 최대 250만 호 가구 중에서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한마디로 서울 수도권에 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민간 분양 공공임대 등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재건축 정민안전진단 기준 조정이라든지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부분이라든지 분양가 규제 합리화 이런 부분에서 실제 이제는 양적으로 늘리겠다는 부분도 이제 공약을 한 상태고요. 저는 무엇보다 봤을 때 용적률 상한 부분 이런 것들도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수에서 나왔던 얘기는 양 두 개 축이었거든요.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공급 확대인데 현재로 지금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조금씩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신중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부지 마련이라든지 재원 확보 가치 이러한 뭔가 확실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지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교수님, 이제 차기 정부가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조세일 것 같아요. 보유세 문제는 당장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6월 1일 전에 이 보유세 문제는 뭐 일단 거론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나 일기 신도시 그 특별법은 좀 뒤로 밀릴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거를 그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늦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 확대 부분은요. 일단 3기 신도시는 뭐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역세권 첫 집이나 또는 그 공공용지나 또는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자용국의 해제나 이 문제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취임하자마자 진행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는 지금 쉽지는 않아요. 일단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완화해놨지만 이제 서울시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단기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밀고 가지 않겠나. 그 정도가 지금 그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이 그 서둘러서 발표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 서둘러서 발표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또 다시 그 진정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안정시키기가. 그래서 그렇죠. 단계적으로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을 동시에 만들어 놓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신도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좀 천천히 이제 발표하겠다. 지금 1기 신도시 분위기가요. 실망감이 네, 지금 뭐 커뮤니티 말도 중심으로 못하죠. 왜냐하면은 1기 신도시 뭐 특별법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완화라든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이제 새 정부에서는 장기 플랜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플랜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정말 뜨거운 감자로 지금 변했습니다. 계획은요. 원래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도시비 주간경 정비법을 고쳐야지. 그럼 2기 신도시 특별법 또 만들고 3기 신도시 특별법 또 만드느냐. 근데 이제 당선자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딜레마입니다. 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비 주간경 정비법을 개정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느냐. 가장 큰 문제는요.
법을 만들어 시행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주 대책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일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면 네. 왜 약속하고 빨리 안 하냐고 할 수 있지만 빨리 진행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일기 신도시 내에 있는 단지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지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라서 세대수가 기존의 도시 기반 시설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예를 들어 분당 같은 분당을 하나의 단지로 보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단지별로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주자가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고 추진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기대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대책을 세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지금의 어떤 특별법보다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그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이제 차기 정부를 맞이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점이 부동산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고 부작용도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상화를 핵심으로 해서 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 방향성이 좀 가닥이 잡힐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자, 평론가님,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이 참 시장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었잖아요.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제점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 그러면 전 임대차 3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2020년 7월부터 적용된 임대차법이 사실 서울 아파트의 이제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이제 폭등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사실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자체를 혼탁하게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임대차 3법 아니면 임대차 2법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조절을 할지가 또 시장에서는 되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교수님 말씀 통해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사실 지금 좋습니다. 어떻게 지금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듣고 싶고 네. 일단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중과였어요. 17년도 8.2 대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강화가 2020년 7.10 대책 때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 감소되고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가 아파트만 계속 오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만 사실 일어나게 됐었고 세 번째로는 규제 지역에 대한 이제 대출 중단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 아파트에 오히려 더 가격이 폭등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으로 실제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기조였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을 이제 투기 수요로 정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들이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인식의 차 때문에 아마 잘못된 정책들이 남발되지 않았을까. 26번의 대책. 정말로 저는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땜질식으로 규제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제 하셨습니다. 의견 듣는 거죠? 네. 임대차 3법은 지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바로 고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행한 지 1년 만에 만약에 이걸 폐지하거나 고치면 정책 실패를 시인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걸 폐지하기로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마도 수정안이 나온다 그러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신고제는 그냥 갈 것 같고요. 네, 네.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탄력적으로 10%까지 그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적게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제, 청구권 제도는 지금 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게 2+2년에다가 만약에 지속하게 되면은 학제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가 3년제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이사 갔다가 3학년 될 때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3년이라고 제안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원래대로 2년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뭐 밝힐 수 없지만 결정 난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변형되지 않겠나. 두 번째 이제 그 보유세하고 양도세 중에서는 보유세도 낮출 계획이고요.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고 공시가격도 지금 현재 현실화율을 좀 타이밍을 늦추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우선 당장 좀 낮춰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원래 2년 약속을 했거든요. 저 당선자께서. 근데 왜 1년이 됐냐면 민주당에서 1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년 했기 때문에 1년은 분명히 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2년이었지만 1년으로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보유세를 낮추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버리면 안 팔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1년 내에 매각하는 걸로 지금 발표된 대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여전히 15억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유동성 자금도 많은 데다가 이제 주인권 평균 가격이 12억이 넘어버렸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할 수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고가주택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 2005년도 5월 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때의 고가주택이 원래 6억 원이었어요. 그렇다가 2009년도에 MB정부 당시에 이걸 합산과세하지 않고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바람에 가구를 합산해서 9억으로 1가구 1토가 올렸죠.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은 지금 11억으로 올라 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12억입니다. 또 대출 규제의 고가주택은 15억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한 번쯤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뭐 인수위나 이쪽에서 이런 걸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는 지금 당장 상해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면 가계부채 때문에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또 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말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성공을 하려면 필수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가 공급입니다. 공급. 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이었다면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민간주도형 중서민층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시장은 안정화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하는 게 관건이고요. 또 공급을 해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동시에 써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주택 시장의 성공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 알겠습니다. 평론가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규제 완화. 해보는데 특히 네. 이제 세율 쪽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세부담을 좀 완화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상쇄시키는 이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율 조정을 통한 좀 시장에서의 민간의 자유화 이런 것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조금 미시적으로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하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고 하는 성공해야 되는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야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은 결국에 실패한다는 걸 우리가 거울 삼아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윤석열 정부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난 4월의 부동산 이슈들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권대중 교수님 그리고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